오늘 사실 그 주제 방송은요, 증세에 대한 것인데,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최백은 TV 커뮤니티다가 올린 건데, 우리 11월 7일이죠. 미국 시간으로요. 11월 7일에 미국 재무부가 소위 우리 사회 속에서 환율 보고서라고 알려진 것을 보고서를 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그 코멘트를 그 커뮤니티에다가 올렸는데 그걸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과거에 한번 제가 다뤘던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더군다나 지금 금융시장이 국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주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 경제 주권이나 화폐 주권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 군사적인 주권 못지않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민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제목에 제가 이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다 담은 건데 하게 되면 무능이라면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전문가들이 저는 특히 사회과학자들이 보게 되면요. 너무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를 해요. 미국 사람보다 더 미국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는 저는 우리보다 인구 규모도 굉장히 작고 경제 규모도 작은 나라들, 예를 들면은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리고 유럽에서는 스위스나 벨기에 이런 나라의 지식인들보다도 훨씬 더 저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요, 스위스나 벨기에 지식인들은요, 제가 이렇게 그 외환의 길 당하고 나서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그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요.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는 예측을 못 해가지고 이런 환란에 그러니까는 그 환란에다가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는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제가 그 이후에 제가 독학으로 국제금융을 공부했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독학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식인들한테 특히 이제 금융과 국제금융을 공부하신 분들한테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하면서 지금도 제가 전 세계에요. 전 세계에 한 7, 80여 개의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니까 싱크탱크라든가 연구소들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제가 쭉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아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최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국제 금융과 관련된 데이터는 제일 그러니까는 빠른 데이터를 정확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가 제가 전 세계 7, 80곳에 그러니까는 그런 소위 경제 전문 싱크탱크라든가 경제 연구소 이런 데서 가는데 그 중에는 그러니까 벨기에라든가 스위스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연구 페이퍼들이요, 연구 보고서나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수준이 높다는 게 별게 아니라 월가의 뱃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더구만요. 월가의 뱃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은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 주변의 큰 나라들,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주변의 큰 나라들 강대국 주변 속에서 잘 자신들의 그러니까는 그 사회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선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의 그러니까 지식인들, 특히 인문사회학 지식인들이 그러니까는 지식에 있어서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에 있어서는요, 저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저희 경제학자만 보더라도요, 경제학은 한 95% 이상이 미국 박사입니다. 저 역시 뭐 미국 박사이긴 하지만은 미국 박사인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사실 그러니까는 미국의 입장에서 사실 경제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부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경제학에 무슨 뭐 미국적인 게 있고 한국적인 게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이따가 제가 오늘 크루그만을 잠깐 소개할 건데 크루그만이 그 대표적인 지식인이에요. 예? 미국적인 경제학자죠. 굉장히 그 미국의 국가 이익에 충실한 그러니까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적어도 그러니까 국가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는 철저하게 국익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너무 미국 경제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눈으로 그러니까 경제를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그걸로 정책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만들어내는데 저는 그걸 지식의 식민지성이라고 한 30여 년 전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지식의 식민지성.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원에서 그러니까는 지식을 재생산을 못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국내에서 키운 제자하고 제자보다도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제자를 더 그러니까는 교수 채용할 때도 더 선호하는 게 솔직하게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예?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열패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식인들이요.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 선진국 못 됩니다. 선진국 못 되고요. 저는 그런 상황, 지금 정부의 무능하고 지식의 식민지성이 제2 환란을 저는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11월 7일 날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발표했으니까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는 11월 8일 날 아침에 이제 보도자료를 냈지요.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환율 보고서지만 원래 제목은 중간에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들의 거시 이제 엔드가 빠졌네요. 매크로 이코노믹 엔드인데 거시와 외환 정책 이건 제가 빠뜨린 게 아닙니다. 제가 빠뜨린 게 아니라 이 기재부 그러니까 참고 자료에서 빠뜨린 것 같네요. 저는 그대로 이걸 복사해 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그러니까 교역 파트너 국가들의 거시와 환율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1년에 2차례씩 내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2016년부터 바뀐 겁니다. 바뀐 건데 이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요. 미국은 이제 이 무역법이라는 게 있죠. 무역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2015년에 개정을 합니다. 왜 개정을 하게 됐냐면은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미국은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을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이 피해를 야기한 거니까 금융위기가 다시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조사를 하게 되죠. 국회에서 의회에서 청문회도 하게 되고 조사를 해가지고 백서도 여러 권 내고 그랬었죠. 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의 이제 소위 말해서 주요 엘리트들이 버냉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에 이제 국내적인 요인이 있고 해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해외적인 요인으로 지적한 게 바로 뭐냐면은 글로벌 불균형을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불균형이요. 불균형이라는 것은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시장 개념이고요. 시장 이론이기 때문에 시장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춰야지만이 그 이론적인 정합성을 갖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시장이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이제 이 균형인데 국가 간의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국제 수지의 균형이지요. 국제 수지의 균형. 국가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동거래를 하는데 무역을 통해서 동거래도 하고 금융거래를 통해서도 동거래를 하게 되는데 돈에 들어오고 나간 걸 정리한 게 국제 수지잖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은 자기네 나라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경상수지잖아요. 국제수지에서요. 그 경상수지의 균형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깨졌다 이겁니다.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1970년대, 70년대 초부터 경상수지 적자 국가로 완전히 전락해버리죠. 전락해버리는데, 그러면 이 경상수지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그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국제수지라는 것은요. 한쪽이 적자라는 얘기는 한쪽은 이제 흑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흑자 국가가 누구냐? 과거의 20세기의 흑자 국가들은 주로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 같은 G7 내에 있는 소위 잘 사는 국가들이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그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경상수지 무역 흑자를 보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 부상하지요. 중국이 2001년도 연말에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을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부터 엄청난 많은 무역 흑자를 이제 달성하는데 특히 미국으로부터 달성을 하게 되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그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나라가 중국을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나가는 달러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과 그다음에 이제 석유 수출 국가들 중동에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 유럽의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달러가 이제 유출될 게 아닙니까? 미국이 무역 적자로 인해 가지고요. 그러면 나간 달러가 그러니까 현금으로 그들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월가에다 재투자를 해가지고 뭐 국채라든가 미국 정부가 보증한 그런 이제 유가증권들에다가 재투자를 해가지고 하면서 이 국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채권 가격이 변하게 된다는 얘기는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장기 시장 금리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금리 정책, 즉 통화 정책에 교란을 미치더라 이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전에 그러니까 2004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쫙 올리기 시작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17차례나 올리기 시작했는데 시장 금리가 안 올라가지더라 이거죠. 특히 이제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안 올라가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시장 과열을 그러니까 시키는데 실패하게 됐고 그 결과 그러니까는 금융위기가 규모도 커지게 되고 금융위기가 결국은 사전에 좀 컨트롤이 안 됐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미국 바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내 핵심 엘리트들은 그렇게 진단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G20이죠. G20 정상회담입니다. G7 말고 중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G7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이니까요. G20을 만든 겁니다. 그 G20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5차, 1차는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그러니까 초청해가지고 1차가 열렸고 그리고 2차는 런던에서 했고 3차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했었죠. 그리고 4차를 다시 미국이 피츠버그로 가져갔다가 아니 3차가 피츠버그였나요? 제가 3차하고 4차가 좀 약간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5차 때 서울로 오게 되죠. 2010년도에요. 2010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을 들러리로 내세워가지고 경상수지 소위 목표제라는 걸 관철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 국가들 G20에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경상수지 대부분이 흑자 국가들이니까는 이들로 하여금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4% 이내에서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는 것을 거기다 관철시키려고 했죠. 근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그때 중국을 겨냥해서 4%를 숫자를 정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하고 돌아가서 미국의 국내법인 무역법을 바꾸죠. 미국 무역법을 바꿔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듣고 있는 환율 보고서가 이게 무역법이 수정된 결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율 조작국의 3대 기준을 그러니까 3대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세 가지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복을 하겠다 이거죠. 하겠다 이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경상수지가 여기에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흑자를 많이 달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 개입, 환율에 대한 그러니까 개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경상수지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무역수지다 보니까는 무역 흑자를 그러니까는 세 번째 조건으로 다뤄놓은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그러니까 GDP에서 3% 이상 넘지 마라. 4%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를 하다가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몇 년 전까지도 하다가 3%로 갑자기 줄인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4, 3 심지어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이게 그러니까 2%까지 줄어든 적이 있었죠. 이 4, 3, 2를 이렇게 적어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다가 규칙으로서 제시하는 수치라면은 그게 이론적인 학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학문적인 근거가 내가 알기로는 없다. 여러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A 플러스 드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4%, 3%, 2% 지네 엿가락 느리듯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조정해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뭐 무역 흑자액도 마찬가지죠. 무역 흑자액도 뭐 200억 달러 넘지 않아야 된다 하다가 150억 달러로 지금 줄여 있는 상태지요. 하여간 그리고 이제 외환시장 개입을 이제 그러니까는 뭐 1년 12달 중에서 8개월 이상을 그러니까는 한 방향으로 GDP 대비 2% 이상을 그러니까는 달러 사재기를 하지 말라 이거죠. 달러 사재기에서 달러를 강세로 만들고 그러면서 자국의 통화 가치를 그러니까 절하시키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것이 올해 이제 마지막 보고서인데요. 지난 6월 달에 발표되고 올해 이제 11월 달에 발표됐으니까요. 올해 마지막 보고서인데 두 차례씩 대체적으로 해왔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뜩 제목에다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했잖아요. 이분들 보게 되면은 기재부 관료들, 이건 사실 추경호가 이렇게 저는 시키지 않았어도 밑에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한테 충성하고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저거거든요. 제목이거든요. 예? 부끄러운 제목입니다.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결론부터 얘기하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가 그러니까 쪼그라들어서 그러니까 미국이 니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국가가 됐다 이렇게 해서 제외한 겁니다. 예? 지난번 6월 달하고 올해 11월 달에 두 차례나 지난번에는 2% 밑으로 떨어지더니만은 우리가 그동안의 경상수지 흑자는 대체적으로 4% 이상을 유지했어요. GDP 대비요. 근데 윤석열 정권 첫 번째 게 2% 밑으로 떨어졌어요. 1.8%로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발표된 건 0.5%로 1%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외환보유고의 축적이 그러니까는 원천이 경상수지 흑자이고 외환보유고가 없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외환위기를 당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미국이 더 이상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면제시켜주겠다. 관찰에서 면제시켜줬다. 이거를 자랑이라고 해가지고 또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6개 국가들은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에 여러 가지 올라가 있다 여전히. 그래서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이렇게 했어요. 이들 국가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국가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예? 이들 국가는 전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의 그러니까 경제 주권을 그러니까 관철하고 있는 국가들이에요. 자랑스러운 국가들인 거죠, 사실은요. 난 이 제목을 보고선요, 우리나라 이 관료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영혼이 없다고 하긴 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국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재부 보도자료는 이 전문가들이 많이 볼 가능성이 높은 곳이잖아요. 기자들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 제목에다가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를 제목으로 쭉 다룬 거 보고서는 저는 하여간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부끄럽지도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제목으로 올리면서 이 사람들은 부끄럽지도 않았나. 예? 이런 거 부끄러움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올렸겠죠. 예?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뭐 자신들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승진하고 퇴직하는 게 중요하지. 예? 이걸 가지고 뭐 누가 특정인이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무슨 욕먹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걸로 이제 이렇게 무마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 역사에 남아요. 역사에 남습니다. 예? 기재부 공무원 나리분들. 제가 날씨가 좀 차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콧물이 좀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코 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걸 보고서 참 기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기재부 공무원들이 이 정도로 자존심이 없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국내 언론들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에 지정될 일이 없는 나라예요. 예? 없는 나라입니다. 환율 조작국에 여태까지 지정된 나라들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환율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한 것 같아. 다 보도를 한 것 같아. 근데요, 외국에서는 이거 보도 안 해요, 거의요. 보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들 떨어요? 우리나라 언론들. 정말 진짜 문제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한겨레조차도 7년 만에 제외됐다면서 이게 무슨 막 빵빠레를 터뜨리는 겁니까? 이게 지금요?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는 외환 관리에 있어서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빨간불이요. 예? 그나마 중앙일보가 이번에는 그래도 한율 관찰국 반길 수만 없는 까닭 해가지고 기사 썼더라고요. 그나마 한겨레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리라고 저는 있잖아요. 한겨레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언론들, 소위 말해서 언론들하고 아무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어요. 요즘은요, 보게 되면요,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예? 도대체가.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화폐 주권, 경제 주권의 문제입니다. 예? 주권 국가라는 건 뭐예요? 자기네 나라 문제를 다른 나라에 간섭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류 경제학에서 통화 정책은 가장 핵심적인 경제 정책입니다. 그러면 통화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화폐 주권은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있어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까 미국 예를 앞에서 들었지만은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예? 그리고 경제 주권은 핵심적인 요소예요. 경제 주권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굉장히 희박한데 미국은 이거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제가 옛날에도 보여드렸으니까 다시 꺼냈는데 2007년 3월 2일자에 MBC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상원의원이죠.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경제 주권의 잠식 문제를 중국 때문에 미국의 경제 주권이 잠식되고 있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 이슈로 그러니까 제기했었거든요. 당시에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제목인데 맨 밑에 빨간색으로 했지만 Our Own Economic Sovereignty라고 하잖아요. 경제 주권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경제적 주권이 그러니까는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잠식당하고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화폐 가치의 변동성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화폐 가치는 굉장히 우리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화폐 가치는요. 그렇죠? 우리가 화폐 가치의 안정성은 죄송합니다. 경제 활동하는 데 속에서 화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잖아요. 화폐 가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게 되면은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그러니까 이거 문제고 막 이게 급등했다가 급락해도 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죠. 경제 활동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위험이요. 네? 그렇죠? 2018년부터 최근까지 이번에 환율 보고서에서 비교되는 국가들을 좀 구하기 위해서 제가 공간도 좀 부족해서 싱가포르 달러하고 대만 달러, 한국 원화, 그 다음에 달러 지수 세 개를 비교했어요. 예? 2018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되는 기간이잖아요. 5년이요. 그렇죠? 5년이 뭡니까? 6년, 횟수로 6년이 되는 거네. 6년이요. 18년 1월 1일부터니까 6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싱가포르는 이 싱가포르 달러의 변동성이 뭐냐면 위로 한 9%가 안 넘었고요. 아래로 그러니까 한 8%. 상하 그러니까 한 8, 9% 이내에서 그러니까는 움직였던 거예요. 대만 달러는 뭐냐면은 상하 그러니까 한 5%, 5, 6% 안팎에서 움직였어요. 대만 달러가 더 안정적이죠. 근데 한국의 원화는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예? 20%에서 12% 이렇게 변동을 합니다. 변동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달러 지수 한번 봐보세요. 달러 지수요. 달러 값이라고 우리가 달러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달러 가격 같은 경우도 얼마나 변했습니까? 달러 가격도 위로 15% 밑으로 그러니까 한 9% 정도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달러하고 대만 달러는 달러보다 더 안정적이에요. 화폐 가치의 안정성이요. 네? 근데 한국 원화가 제일 변동성이 큰 통화 중에 하나예요. 예? 엔화 다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2018년 이후에 보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 통화가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 이거죠. 이건 결국 뭐냐면은 화폐 주권을 그러니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볼 때 한국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지 마켓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장난치기가 굉장히 좋은 나라인 거예요. 장난치기가. 예? 장난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 돈 벌기 쉬운 나라라는 얘기죠.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을요. 자, 미국 재무 환율 보고서예요. 환율 보고서에 나타난 겁니다. 2018년 10월달 보고서가요. 10월달 보고서가 언제부터냐면은 2017년 7월달부터 2018년 6월달 12개월 동안을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게 2008년 10월달에 이제 보고서에 실린 겁니다. 그때 한국은 경상수지가 4.6%였습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2022년 11월달 때까지는 4.0%로 대체적으로 4%를 달성했습니다.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12월달을 빼놓고는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올해 6월달하고 올해 11월달에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1.8%와 0.5%로 확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게 3% 미치거든요. 3% 미치인데 3% 밑으로 두 차례 연속 떨어지다 보니까는 니네 이제 그러니까 신경 안 쓸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외환보유 축적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달러를 못 벌어들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본한테 처음으로 역전당했어요. 이것조차도 성장률만 역전당하는 게 아니라 예? 경상수지조차도 그러니까 역전당했어요. 근데 밑에 싱가포르하고 대만을 봐보세요. 싱가포르가 2018년 10월달 보고서가 없는 이유는요.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평가 대상 국가로 편입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싱가포르는 평가 대상 국가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싱가포르가 워낙 경상수지 흑자가 두 자릿수로 한번 봐보세요. 뭐 18%만 이렇게 안팎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예? 한 번도 변화 없이 그러니까요. 미국이 요구하는 게 3%입니다. 근데 그것에 거의 한 6배를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면서도 얘들은 그냥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전혀. 예? 대만도 봐보세요. 한 15% 안팎, 15% 안팎 이렇게 달성하고 있잖아요. 일관되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싱가포르하고 대만이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확보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굉장히 안정성을 유지하죠. 외환보유고가 많으면요. 월가의 투기 세력들이 와서 장난을 못 쳐요. 왜? 방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장난을 쳐가지고 통화 가치를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차익을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이지마켓이라고 보는 거죠. 예? 이지마켓. 예? 이지 커런시를 보는 거죠. 한국의 원화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환율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조마조마하면서 환율이 폭등할 때마다 이거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시중에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포될 정도로 이런 불안 속에 삽니까? 그렇죠? 자, 아까 우리가 보여준 아시아 4개 국가 말고 유럽의 국가들을 이제 추가했어요.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이요. 스위스도 봐보세요. 스위스도 보게 되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항상 벗어나왔잖아요. 지금부터요. 3%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뭐 10% 안팎.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 하고 있잖아요. 스위스도요. 스위스도 그렇게다 보니까 외환보유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그래요. 심지어 독일조차도. 독일도 한 7% 안팎을 그러니까 가고 있어요. 흑자를요. 예? 이렇게. 예? 베트남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 떨어지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 그냥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외환시장 개입입니다. 이걸 2% 넘지 말라 이거예요. GDP 대비요. 그러니까 일하는 수치하고 이걸 비교하면 됩니다. 한국은 봐보세요. 한 번도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벗어난 적 없잖아요. 너무너무 착한 나라죠. 예? 너무너무 알아서 말을 잘 듣죠. 예? 뭐 일본이야 자기들 국제 통화로 쓰는 나라니까 앵화가. 싱가포르, 대만, 스위스를 봐보세요. 싱가포르 봐보세요. 싱가포르는 그냥 미국이 요구하는 2% 제가 이렇게 좀 막말을 써야 된다. 개나 줘버리라면서 지네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잖아요. 외환시장 개입을요. 예? 외환시장 개입을. 그렇죠? 싱가포르 달러 가치를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경상수지 흑자가 대규모로 실현되게 되면 싱가포르 달러 가치가 크게 절상될 수밖에 없다고요. 가만 놔두면요. 그렇게 하게 냅둘 수가 없다 보니까 달러 사재기 해가지고 달러 사들여다 보니까 외환시장 이렇게 개입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 하는 겁니다. 자, 이 밑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이 0인 것은요. 얘네들은 유로화를 쓰니까 자기네 나라 통화가 없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되어져요. 베트남조차도 그러니까는 뭐 중간에 보게 되면 제가 박스로 해놨지만 5%는 5% 안팎을 이렇게 막 갈 때도 많잖아요. 2% 그냥 무시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얘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기냐고. 참 진짜 보게 되면요. 예? 자, 그 결과 우리나라가 97년도에 외환위기 당했잖아요. 98년도부터 2021년까지 외환보유액을 3국을 비교해봤어요.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한국은 24%가 채 안 돼요. 예? 근데 싱가포르는 한 87% 가깝게 되고 대만은 한 71%. 예? 그러면은 월가의 투기꾼들이 어느 나라 가서 장난치고 싶겠어요. 방어 능력이 취약한 한국일 게 아닙니까? 예? 방어 능력이 취약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 환율이 그러니까 이게 널뛰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 널뛰게 하고. 예? 장난치기가 딱 좋은 나라지요. 예? 자기들 핸들하기 좋은 나라죠. 싱가포르 대만에서 그러지 못해요. 예?
아까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싱가포르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과거에도 제가 보여드린 자료인데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이 니네 수출을 위해서 수출을 위해 가지고 통화 조작하는 거 아니냐. 통화 가치 달러 사재기 해가지고 싱가포르 달러를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낮추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예? 웃기지 말아라. 우리는 환율 조작 안 한다. 뭐라고 했냐면요.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이거 통화 정책으로 하거든.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물가가 너무 낮을 때는 뭡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너무 강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통화 가치가 강세이기 되면 수입 물가가 떨어지잖아요. 수입 물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물가이기 때문에 저물가인데 예, 이 물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2%까지 2% 정도에서 유지를 하려면은 지금 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려면 싱가포르 달러가 좀 약세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원에서 하는 거다. 싱가포르 달러가 약세가 되려면은 미국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달러 사는 거다. 사재기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봐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1년 4월 달부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싱가포르에서도 일어났을 게 아닙니까? 뭐 다른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거엔 저물가 핑계대고 달러 사재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도 달러 사재기 해요. 얘네들은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애들은 뭐냐면요. 이거 미국한테 핑계대기 위해서 통화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수출 경쟁력을. 즉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달성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그냥 저렇게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도 지금 이게 2022년 1월달부터인데 이때부터도 2022년 23년에도 여전히 아까 보이지 않았었어요? 외환시장 개입이 7%막 이렇게 되고 그러잖아요. 달러 사재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스위스는 2020년도 얘기인데 그때 미국이 니네들도 이 통화가치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너 아니야. 에?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하냐면 스위스 중앙은행이 뭐라 하냐면 우리도 이거 통화 정책으로 우리 지금 뭐냐면 물가가 너무 저물가다 이거야. 저물가. 싱가포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스위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게 되면 전 세계 지구상의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인플레를 겪고 있잖아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외환시장 개입하고 앉아있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통화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던 이 표현이요.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미국이 썼던 표현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버냉키가 여러분들 이제 뭐 추억 속의 일로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이니까요. 2010년도에 미국이 이제 2차 양적 완화를 이제 하겠다고 8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8월 10일 날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발표를 합니다. 2010년 8월 달에요.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1차 때 양적 완화 했을 때는 미국의 금융시장이 붕괴됐으니까는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막 달러 찍어내는 것을 이해를 했어요. 해외 국가들이. 예? 그런데 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미국 전미경제연구소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그 돈을 계속 찍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달러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 브라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인도에서 반발을 했죠. 달러 그렇게 대규모로 찍어내게 되면 달러 가치 떨어지는 것은 명확가능하지 않느냐. 달러 가치 떨어지게 되게 되면 이 인도의 그러니까 통화라든가 브라질 통화라든가 중국 통화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신흥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에? 그 미국이 그러니까 니네들 그러니까는 그 화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수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 미국이 너무 그러니까는 달러를 그러니까는 달러 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브라질의 기도 만테가는 국제 통화 전쟁이 발발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그랬었어요. 하도 그런 이제 반발이 가니까는 버냉키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양적 완화하는 거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뭘 합니까? 장기 미국채 사들여가지고 장기 시장금리 떨어뜨리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MBS 정부 보증기관들이 발행한 MBS를 사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장기 금리를
높아가지고 경기 부양, 기업 투자라든가 이런 데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주택시장도 지금 그러니까 여전히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택시장도 부양하고 그러게 되면은 가계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 투자가 살아나가지고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통화 정책이다. 예? 베넌키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니네 신흥 국가들도 미국의 수출이 증가할 거고 니네들한테 도움이 될 게 아니냐. 우리는 이게 뭐냐면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달러같이 떨어뜨려 가지고 미국의 수출을 늘리겠다는 이른바 과거 중상주의 시절에 근린 근린 궁핍책이라 그러죠. 베가더 네이버. 주변 이웃 국가들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그 피해를 주면서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중상주의 시절에 썼던 용어죠. 근린 궁핍책이라고요. 베가더 네이버. 그게 아니라 맨 끝에 보게 되면 enrich the neighbor. 주변 국가들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장난을 해요. 버냉키가요. 당시에요. 2013년도에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런던 정경스쿨에 가서 스피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걸 그대로 돌려준 거야. 예? 싱가포르나 스위스는. 왜냐면 우리도 통화정책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논쟁이 있다 보니까요. 당시에 2013년도에 IMF에서 신흥국가의 말이 맞냐 미국의 말이 맞냐니까 미국의 주장보다도 신흥국가의 주장이 더 크다. 효과가 더 크다. 이런 일을 해가지고 신흥국가 손을 들어줬죠. IMF에서요. 예? 그래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만 하더라도 2014년까지를 제가 기억하는데 스탠리 피셔라고 있습니다. 스탠리 피셔라고 유명한 통화학자인데 이 버냉키가 스탠리 피셔의 제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이고 이 스탠리 피셔의 그러니까는 그 제자들이 내노라는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탠리 피셔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MIT대 교수도 하고 그랬었는데 스탠리 피셔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IMF의 수석 경제학자 하고 나서 뭘 했냐면은 세계은행 그러니까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하고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중앙을 총재를 했어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 그걸 하면서 2014년이니까는 버냉키가 이 말 할 때잖아요. 자기 제자가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리 피셔가 뭐라는지 아세요? 미국이 쓰레기를 만들어 놓고 그 쓰레기가 뭐냐면 불량 채권들이요. 금융위기 전에 엄청난 그러니까 쓰레기 채권들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쓰레기 채권 치우기 해가지고 지금 막 달러를 막 이렇게 찍어내고 있는 남발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변 국가들한테 다 지금 내던지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힐라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적 완화를 그래가지고 이제 비난을 했죠. 스탠리 피셔가요. 자기 제자하고 스승 관계인데 그러고 나서 스탠리 피셔는 2015년부터인가요? 오바마 정부에서 연준 부의장을 합니다. 근데 석연치 않게 임기 다 못 채우고 2017년인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을 핑계댔지만은. 하여간 스탠리 피셔조차도 버냉키 스승이고 그러니까 미국에 내놓으라는 그러니까 이 금융 학자들을 지도한 이 스탠리 피셔까지 나서서 이 버냉키를 공격하고 그랬었어요. 더구나 라구람 라잔이라고 시카고 대학에 있죠. 근데 이 사람도 인도의 그러니까 중앙원의 총재로 인도계 미국인이니까는 인도 중앙원의 총재 됐었죠. 이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은 니네들은 그러니까는 그 신흥 국가들이 이 외환시장 개입하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니네들이 양적 완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야. 그걸 이 라구람 라잔은 뭐냐면 대외적인 양적 완화라 했죠. 대외적인 양적 완화. 니네들은 지금 뭐냐면 국내 경기 부양을 하는 거지만 신흥 국가들은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게 양적 완화다 했었어요. 대외적인 양적 완화. 양적 완화가 quantitative easing이잖아요. QE. 이걸 QEE라 했죠. quantitative external easing이라 해가지고 대외적 양적 완화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돌려줍니다. 똑같이. 뭐라고 하냐면은 니네들 성장을 위해 가지고 경제 성장을 위해 가지고 양적 완화 한다는데 우리 개도국들도 마찬가지다. 신흥 국가들도. 예? 결국은 성장과 생산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통화의 경쟁력이 화폐 가치가 안정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외환시장에 개입 안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예?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당시에 미국의 학자들조차도 이 미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비난이 많았습니다.
금융이 네트워크화된 시대에 그러니까는 국내 경제에 영향 미치고 해외 경제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국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해외 금리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그게 어떻게 칼로 무자르듯이 이게 구분이 되어져요. 미국은 버냉키는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한다 했지만은 결국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그러니까는 헛소리를 했던 거죠, 버냉키가요.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조차도 이 금융이 네트워크화된 시대에 미국의 양적 완화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에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는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익 수호를 하는 정치인인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적어도요. 예? 근데 우리나라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한테 혹시 이 미국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할까 봐 이런 걸 신경 쓰고 앉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굴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당시에 있었던 일화 하나 소개할게요. 전통적인 국가 중에서는 일본은 미국에 대한 그러니까 경상수식자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독일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경상수식자를 대규모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유럽 내에서도 달성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래가지고 당시에 트럼프 정부 때죠. 트럼프 정부 때 독일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제 그랬잖아요. 국가 대 국가로 그러니까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의 이걸 관철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유럽에서는 독일이 저게 문제다. 독일이 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무역 전쟁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제 그러니까는 국가 기구로 국가 무역 위원회를 이제 만들죠. 내셔널 트레이드 카운슬이라고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수장이 피터 나바로가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아주 강경파죠. 강경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미국의 그러니까 무역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막 그러니까 보호주란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죠. 피터 나바로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당시에요. 독일을 이제 그러니까 비난을 하면서, 독일은 기본적으로 독일은 이제 유로화를 쓰고 있는 나라잖아요. 유로화를요. 근데 유로화라는 것은 사실상 이건 옛날 독일의 마르크화하고 사실상 같은 거다 이거야. 예? 유로화는 그러니까는 사실 독일 통화다 이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유로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유럽도 당시에 양적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양적완 하고 있었잖아요. 유럽도요.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 떨어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역 이익을 얻고 있다 이거예요. 독일이. 여기다가 메르켈이 뭐라고 반박하냐면요. 야, 웃기지 말아라. 유로화는 독일 통화가 아니다 이거예요. 독일은 그러니까 유로화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유로화는 그러니까 19개 국가가 쓰는 도입한, 그러니까 19개 국가 단일 통화로 쓰기로 도입한 국가인데, 그걸 독일이 그걸 어떻게 독일 통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독일이 그 통화를 어떻게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 그러면서 메르켈이 뭐냐면은 독립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다. 독일이 어떻게 유로화 가치를 그러니까 조작하냐 이거야. 독일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실 할 말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더 이상 독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싱가포르, 스위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그냥 미국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당당하게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들의 경상수식자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왜 미국이 뭐라 하면 알아서 깨갱 하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경상수식자도 완전히 쪼가들어가지고 이 위기 상황에 오냐 이거예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2020년 최근 것만 제가 겁니다. 2020년 연말에 당시에 베트남, 스위스, 타이완이 환율 조작국으로 발표될 때 지적이 됐었어요. 이게 트럼프 때인데. 근데 바로 해제시켜버려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3개씩이나, 대한민국은 한 번도 3개를 위반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트남이 그 당시에 3개를 위반하고, 스위스는 그래도 3개를 위반하고, 근데 이제 이 독일은 2개, 싱가포르 2개, 타이완은 2개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개나 마찬가지다 해가지고 타이완까지 집어있었는데 바로 해제시켜버려요. 얘네들 뭐 별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21년 4월달 보고서에 스위스, 타이완, 베트남이 그냥 또 세 개를 또 위반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개의치 않는 거야 그냥. 예?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환율 조작을 한번 딱 지적했어. 그럼 우리는 굉장히 막 저기 좀 공포스러워가지고 억지로라도 막 인위적으로 이걸 막 이제 조정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냥 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한다고요. 그 미국이 추가적으로 더 조작국으로 지정도 안 해.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 1년 후에 2021년 연말에 또 나는데 베트남을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하다가 베트남이 뭐라고 이제 항의하고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 아니다. 그 다음 4월 달에 그러니까 이거 다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 베트남을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을 지금 압박하는데 저걸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베트남하고 으르렁 대봤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거거든요. 국제정치라는 게. 예? 국제정치는 이런 거라고요. 야, 한국은 베트남보다 못한 나라냐고. 싱가포르보다 못하고 타이완보다 못한 나라냐고요. 한국은요. 도대체가.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스위스 조그만 나라잖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스위스는 그냥 개의치 않아요. 그냥. 얘들 그냥 3개씩 그냥 톡톡 위반하고 그래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경제주권은 사실 화폐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폐주권의 중요성이 왜 그러냐면요. 경제는 돈의 흐름의 문제잖아요. 돈의 문제입니다. 돈의 배분의 문제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 돈의 흐름 업무는 한국의 경우 이게 어디 업무냐면요. 한국은행 업무 아닙니다. 기재부 소관 업무예요. 왜? 화폐 주권과 관련된 거고 화폐 주권은 한국은행은 정부기구는 아닙니다. 공공기관이긴 해도. 예? 그렇죠? 기재부가 정부 조직이죠. 그렇죠? 기재부 소관 업무입니다. 돈의 흐름의 업무는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도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의 관리를 받아요.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내는 곳이다 보니까요. 예? 그 일부 사람들은 중앙은행 독립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예? 중앙은행의 태생의 문제가 제가 과거에 얘기했잖아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것은 오늘날 법정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보증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부하고 중앙은행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분리가 불가능해요. 예?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내지만은 화폐에 관한 화폐하고 외환 업무는요. 관장하는 것은 기재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화폐 주권은 국가의 주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거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정부조직법에 보게 되면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까지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게 기획재정부입니다. 27조에 기획재정부의 업무 중에 보게 되면 저 뒤에 한번 봐보세요. 화폐 외환에 관한 업무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예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화폐 외환 업무 돼 있잖아요. 그 밑에 한국은행법 봐보세요. 한국은행법을 네이버나 한국은행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은행 법을 이렇게 한번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열어보시면요. 한국은행법 딱 열자마자 오른쪽 끝에 있잖아요. 그 주무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요. 거기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기획재정부 거시정책과라고 돼 있잖아요. 왜? 화폐 업무를 기재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기본적으로 기재부에 그러니까는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을 찍어내는 건 한국은행이 하지만 한국은행은 물가 관리에 그러니까는 포커싱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포커싱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정부한테 그러니까 정부가 원하면 그러니까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돈을 빌려주게 돼 있어요. 75조에 보게 되면요. 조건도. 이게 왜 그러냐? 원래 제가 영국의 영란은행 만들 때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렇게 목적을 밝혔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러니까는 그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 때문에 오늘날 그러니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시중 은행들조차도 은행법에 보게 되면요. 은행은 누가 관장합니까?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과거엔 다 기재부 출신들 다 가서 하던 부서잖아요. 예? 지금은 국무총리 산하로 돼 있지만은 은행법도 1조를 보게 되면요. 돈의 흐름을 잘 그러니까는 높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돈벌이 잘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런 거 잘 안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금융위원회가 영업 정지도 할 수 있어요. 영업 취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뭐라고 하거든 깨갱하면서 몇쪽 은행들이 엎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니네 이자 장사 너무 많이 했어 하게 되면 그냥 무슨 사회공헌 기여금도 막 내고 막 그러잖아요. 은행들이요. 그 이유가 자기들한테 저승사자거든. 금융위원회가요. 법률상으로 제도상으로 볼 때.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국민들도요. 이거를 심지어 이 보수 정당들은 이걸 잘 활용을 해요. 활용하는데 오히려 민주정권은 스스로 족쇄를 채워가지고 그러니까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래, 가능한 한. 그러니까 금융에 있어서는 더 그러니까는 어려워. 예, 민주정권에서 사실은요. 일반 저 서민들이요.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금융을 몰라서 그래. 민주당 정치인들이 금융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 얘기하려는 것은 경상수지는 외환보유고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외환보유고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일종의 뭐냐면 이것은 비상금입니다. 외환보유고는요. 그렇죠? 외부 충격 시에 우리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외환보유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10월달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이 4,129억 달러입니다. 근데 예국인이 우리나라 국채 투자하고 있는 게 1,670억 달러예요. 1,670억 달러요. 예? 지금 환율로 갈 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때라든가, 예?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에서 많이 떠나고 있잖아요. 이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제가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자료를 얻은 건데,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요, 보유고를 보게 되면은 현금성으로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이거 1년에 한 번씩 이걸 발표를 하는데 한국은행이 한 10%뿐이 안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게 그러니까는 그 10%라는 얘기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다면 한 410억 달러 정도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410억 달러 정도뿐이. 대부분 90%가 뭐냐? 90%는 뭐냐면요, 유가증권 채권들입니다. 채권들이에요. 예? 여기 정부채, 그러니까 미국채가 대표적인 거죠. 미국 채권 같은 데다가. 근데 미국 정부가 보증한 거니까 MBS 같은 게 이런 경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요. 여기다가 대부분을 그러니까는 묻어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뭐랬습니까? 이 장부상의 이 가격을요,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이걸 기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 가격이나 주식 가격은 시세가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동안에요. 폭락했잖아. 예? 그 때문에 이게 제가 그러는 거잖아요. 4천억 달러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4천억 달러가 무너졌을 것이라고. 실제 그러니까는 이걸 만약 현금화했을 경우에는 4천억 달러 챙기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게, 한국은행이 자체 회계 규정이 취득 원가로 그러니까 이것을 기재하고 있거든요. 장부가액으로. 취득할 때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근데 시장은 계속 가치가 변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현재 정부의 외환 보유액 기준으로도 IF 기준을 지금 미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러니까는 실제 가치는 그러니까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 이거죠. 왜?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요. 불안한 거야. 이창용 총재가 아무 문제 없다 그러지만 본인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예? 본인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벌써 난리 났지요. 사람들이 다 지금 달러 사재기하고 난리 날 게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죠. 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예? 그런데 언제 정부 당국에서 우리가 불충분하다 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 당국자의 입에서. 예?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고. 그렇죠? 우리는 이 객관적인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가,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지금 고꾸라지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고꾸라지고 앉아있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요. 예? 지금 내년이 굉장히 저는 큰 지금 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이 지금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지금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GDP 대비 싱가포르하고 대한민국을 비유한 겁니다. GDP 대비 외환보유액의 비중이 얼마나 많이 차나요? 파란색이 한국, 녹색이 싱가포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제 주권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상수지 흑자 확대가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커지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 봐보세요. 경상수지 흑자 반드시 선은 아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마냥 좋아할 일일까? 예?
이 경상수지 흑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어떻게 써놓은 기사가 지금 수록하게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느 경제학자가 자기 블로그에 써놓은 거야. 경상수지 흑자는 마냥 좋은 것일까? 예? 이런 거. 이건 열려 있습니다. KDI라고 있죠. 한국개발연구원이요. 거기에도 보게 되면은 물론 외부 필지를 이용해서 샀지만은 외환보 위험 많을수록 좋다? 물음표. 아니란 얘기잖아요, 결국은요. 예?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뭐냐면은 금융연구원의 연구원조차도 뭐 외환보 얘기를 너무 확대하게 되면은 무슨 뭐 비용이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동아일보의 시선에 이걸 한국은행의 담당 그러니까 이 과장이 경상수지 흑자는 클수록 좋은가요?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신문에 여기 이제 중소기업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이직한 사람인데 전 그러니까 한국은행 부원장 했던 사람이 거기다 이제 글을 써가지고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국민 생활 수준을 떨어뜨린다. 일반 국민들의 정서하고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안 맞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너무 그러니까 달러를 많이 확보하면은 그 달러 확보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사들이려면 그 뭐 채권을 발행하든 할 게 아닙니까? 예? 그 비용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달러를 그러니까 운용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해봤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경제학에서 전문가들이 불태화 비용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화폐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제 활동이 그러니까 비용을 유발시키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불태화 비용이라는 게요. 불태화라는 게 안일 불자에다가 태자가 그러니까는 그 여성들이 생명을 수태한다, 잉태한다 할 때 그 태자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활성화가 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뜻이에요. 못하게 하는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앞에서 봤었던 우리가 싱가포르, 대만, 독일, 네덜란드, 무슨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은 이 불태화 비용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경상수지 흑자 이렇게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겁니까? 이 경상수지 흑자를 저기 바깥의 나라, 미국 바깥의 나라들이 많이 축적하지 않으면 좋은 게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압력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알아서 이렇게 그래요. 알아서. 경상수지 흑자 너무 많이 가면 안 좋다고 이렇게 알아서 들고 앉았어. 제가 이거가 지식의 식민지성이라는 거예요. 싱가포르나 독일이나 그들 나라는 몰라서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가는 거예요? 그 불태화 비용을요? 그 불태화 비용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이 떠드는 얘기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미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국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뱉고 있는 거야. 예? 아니 경상수지 흑자하고 외환보유가 너무 많은 게 안 좋다 얘기하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도대체가.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이게 수준이에요. 수준입니다.